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천적 무아, 무아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무아는 마음이라고 했죠. 즉 무아에도 선천적인 요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후천적 무아에 대해서 얘기했죠. 후천적 무아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죠. 또 다른 무아가 있다는 거죠. 마음에는 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인간들은 제각각 다른 내용의 관념으로 무아를 형성하고 있으며 내용을 구축하는 방식 역시 제각각이니 다른 구조 형태를 띱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무엇이 드러나나요? 관념이 드러나고, 그리고 표상이 드러나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드러나죠. 내용과 구조가 삶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 무아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요. 관념이나 표상은 살아가면서 그래요. 겪으면서 생겨나는 거죠. 관념들의 내용, 결합된 관념들의 구조를 제거할 때 없는 것이 무아의 선천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요. 살아가면서 생겨난 것들을 제외하고도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선천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가능하겠죠. 형식과 진로를 삭제하면 남는 게 무엇이 있냐고.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것을 제외하면 무엇이 남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 가지가 남습니다. 무와 형식과 내용을 드러내고 관념을 변형시키는 두 요소가 남습니다. 두 개가 남는다는데 한 가지가 남는댔으니까 좀 모순적인 말이죠. 지워버려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신검과 선천적 무아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신검과 선천적 무아를 지닙니다. 신검. 예전에 많이 설명했죠. 마음의 관념이나 표상을 생겨나게 하는 대상을 가리키죠. 주석이 있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영과 선천적 무아가 된다. 그래요. 2017년에 이 글을 쓴 이는 인간의 마음에서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진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것이 신검과 선천적 무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주석에서는 영과 선천적 무아라고 하죠. 신검은 영에 속해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요. 인간의 마음으로 인해 가려진 것을 이 시기에 이미 직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완전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선천적 무아의 속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천적 무아에 형성된 관념은 외부 대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선천적 무아는 거울과 유사합니다. 거울처럼 외부 대상을 알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거울이 지저분하거나 깨져 있으면 거울 속에 나타나는 외부 대상은 심하게 왜곡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이전에 이 그림을 설명했죠. 영혼이 있고 영혼에서 비롯되는 신검이 있다.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이 생겨난다. 그랬죠. 이러한 그림은 태극신검을 쓰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완성된 그림이죠. 그래요. 수년간이 흐른 뒤에 완성된 거죠. 그래요. 영혼에 가려진 것은 뭘까요? 절대영이다. 그래요. 영혼에서 영이 절대영과 통하겠죠. 인간의 마음에 의해 가려진 것은 뭐냐? 절대자의 마음이 되겠죠. 절대영이나 절대자의 마음, 인간의 신검에 의해 가려진 절대검은 그래요. 선천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보다 완전한 설명인 것이지요. 선천적 무아의 속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천적 무아에 형성된 관념은 외부 대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얘기했죠. 하여간 이 시기부터 이 글을 쓰니는 인간의 마음에 가려진 것을 직관하고 찾으려고 애를 썼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시공의 팔계, 첫 번째 게 쓸데자, 두 번째 게 시공의 득, 시공의 세 번째 게 시공의 개념 생성, 네 번째 게 시공의 표성 생성이라고 적어놨죠. 다섯 번째 게 흐름, 여섯 번째 게 불변성과 변동성, 일곱 번째 게 무한성과 유한성, 여덟 번째 게 완전성과 불완전성. 그래요. 이렇게 도형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선천팔성권, 저번에 선지선천삼각형에 대해서 선천삼각형에 대해서 얘기했죠. 주석에 달려있죠. 페이지 61에서 62에 있다. 그래요. 선천삼각형을 찾았으니 그것을 이용해서 또 무궁을 창안해 볼 수 있겠죠. 규칙을 정하겠죠. 선천팔삼각형을 두 개를 결합하여 선천팔성을 만듭니다. 선천팔성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정삼각형과 180도 회전시킨 정삼각형을 결합하면 별 모양이 됩니다. 이 선천팔삼각형이죠. 이것들을 이제 또 그래요. 이용해서 선천팔성을 또 구성할 수 있죠. 선천팔삼각형을 이용해서 선천 64성도 만들 수 있겠죠. 별 모양을 이용하면 정삼각형에서 윗선은 밑변, 중간선은 오른변, 아랫선은 왼쪽 변이 됩니다. 역삼각형에서 윗선은 윗변, 중간선은 왼쪽 변, 아랫선은 오른쪽 변이 됩니다. 그렇죠. 한 개의 선천팔성을 머리와 발을 축으로 두릅니다. 선천팔성의 각 별들은 땅과 90도가 되도록 세웁니다. 별들은 가로로 세울 수도 있고 세로로 세울 수도 있는데 우선 가로로 세웁니다. 발을 어깨들 이만큼 벌린 뒤 양 발끝의 각도가 양 발 뒤꿈치를 축으로 45도 정도 되게 놓습니다. 전체 팔개를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우선 왼손 손바닥과 오른손 손바닥을 펴 공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왼손 손바닥이 오른손 손바닥 위에 오도록 합니다. 선천팔삼각형은 천지선천삼각형 이 한 개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요. 숨을 코로 깊이 들이쉬며 선천팔성을 왼쪽으로 45도 회전시킵니다. 숨을 내쉬며 허리를 왼쪽으로 45도 비틀며 두 번째 팔성을 구성하는 역삼각형의 윗변과 삼각형의 밑변을 파괴한다는 생각으로 오른손 주먹 지르기와 왼손 주먹 지르기를 천천히 합니다. 왼손 주먹 지르기를 한 채 잠시 멈춥니다. 숨을 들이쉬며 자세를 바로 잡습니다. 자세를 바로 잡을 때 왼손 손바닥과 오른손 손바닥을 펴 공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오른손 손바닥이 왼손 손바닥 위에 오도록 합니다. 숨을 잠시 멈춥니다. 삼각형을 두 개를 합치면 64개를 만들 수가 있죠. 근데 8개만 만들 수도 있겠죠. 각각 이렇게 선천팔기를 이용하면서 8개 만들 수도 있어요. 규칙을 정하고 무공을 상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도형과 몸동작과 숨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요.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좀 알아볼 게 있는 거죠. 예전에 뭐라 했나요? 현 시대의 한국의 민주주의의 상황은 뭐라 했나요? 저번 시간에 음극 도달 직양 시생이라 했죠. 음이 극에 도달해서 양이 시생하고 있다 그랬죠.
실질적 민주주의와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요. 이승만 정부나 군사 정부 때에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으나 섭리에 입각해서 사회적 가업을 완수하였다. 실질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식적 민주주의를 왜 하나요? 세습을 방지하고 권력의 세습을 방지하고 그래요. 사회적 가업을 섭리에 입각하여 완수시키기 위해서 형식적 민주주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 세습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을 선거로 뽑기도 하고 시험으로 뽑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지요. 형식적 민주주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 음양이론과 민주주의를 결합할 수도 있어요. 내양과 내음이 있을 수 있죠. 내양은 뭔가요?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 및 그러한 의지의 실천을 내양이라고 볼 수 있죠. 내음은 뭔가요? 실질적 민주주의에 반발하는 의지 및 그러한 의지의 실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외양과 외음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외양은 형식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 및 그러한 의지의 실천, 그렇겠죠. 외음은 뭔가요? 형식적 민주주의에 반발하는 의지 및 그러한 의지의 실천을 볼 수 있겠죠. 국가의 유지와 발전,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서는 무엇이 실현돼야 되나요?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되는 거죠. 그래요.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양과 내음, 외양과 외음을 얘기를 했는데 이 네 가지를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양, 외양. 내양, 외양은 뭔가요?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런 의지의 실천과 형식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런 의지의 실천이죠. 그 두 개가 합쳐진 게 내양, 외양인 것이죠. 그래요. 성공을 하는 것과 성공을 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얘기인 거죠. 내양, 외양이 이루어지고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는 발전하고, 그리고 국민들, 그리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은 그래요. 이로움을 누리겠지요. 내양, 외음. 음은 뭐래? 내양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 및 그러한 의지 실천이라 했죠. 외음은 뭔가요? 형식적 민주주의에 반발하는 의지 및 그러한 의지 실천. 형식적 민주주의가 부정되면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뭐 그런 거로 얘기할 수 있겠죠.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니까 국가는 발전하고 그래요. 사회 구성원들은 이로움을 누리겠죠. 그 양인 거예요. 그런 예는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형식적 민주주의가 군사정부 때 퇴보하기도 했죠. 이승만 정부 때도 좀 퇴보하는 시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또 시기가 있었죠. 하지만 어떤가요? 사회적 가업이 완수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떤가요? 이로움을 누렸다는 거예요. 국가도 발전하고. 내음 외양.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질적 민주주의에 반발하는 의지 및 그러한 의지 실천이겠죠. 당연히 국가에는 해롭죠. 국민들에게도 해롭고 사회 구성원들에 해롭죠.
외양은 뭔가요? 형식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 및 그러한 의지의 실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한국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죠. 수십 년간 일어났어요. 우파 정부, 좌파 정부 할 것 없이 그래요. 내음 외양한 행태를 보였죠. 그래요. 내음 외음 실질적 민주주의에 반발하는 의지 및 그러한 의지 실천. 즉 실질적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형식적 민주주의 역시 부정을 하죠. 그 내음 외음인 거예요. 음이죠. 20세기 초반 그리고 현 시대에서도 사회주의 정책을 실현하겠다면서 독재하는 국가들이 있죠. 그래요. 민주주의도 형식적 민주주의도 부정하면서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국가와 국민들에게는 안 좋죠. 안 좋은 거예요. 내양 외양이 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내양 외양과 내양 외양은 좀 따져봐야 돼요. 예전에 설명했죠. 민주주의 정치 제도는 형식적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관계를 보면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내양 외양과 내양 외음은 좀 어느 게 더 좋다 그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군사정부가 아니었으면 군사정부가 내양 외음한 정책을 쓰지 않았다면 과연 사회적 과업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간 내양 외음 정책을 썼기 때문에 사회적 과업을 완수할 수 있었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드러난 진실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한국은 응급 도달 양시생과 같은 형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따져볼 수가 있겠죠. 이제 저번에 이 표를 얘기했죠. 19대 대통령 선거 때 그래요. 좌파 대통령이 우파 대통령을 좌파 대통령 후보가 우파 대통령 후보를 크게 이기죠. 그래요. 큰 격차로 이기긴 이기는데 그래요. 또 어떤 현상이 있나요? 그렇다 해서 좌파 대통령 후보가 과거에 비해서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이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대통령 선거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51%를 얻죠. 문재인 대통령은 41%를 얻죠. 하여간 이제 이때 19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어떤가요? 우파 지향은 1000만 표를 얻고 30%를 얻고 좌파 지향은 총 47%를 얻죠. 격차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요. 한 17% 차이가 나죠.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좌파지향 정당이 우파지향 정당을 크게 이기죠. 189석을 얻고 좌파지향 정당은 우파지향 정당은 103석밖에 얻지를 못하죠. 그래요. 그래서 이때까지
어, 이때가 음이 극성을 부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극성을 부리고 그 뒤에 이제 양이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선거 제도 때문에 드러난 현상이고 그 내면을 짚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전부터 양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뭘 보면 되냐면 좀 더 정확히 보려면 지역구 득표 그 결과를 보면 돼요. 더불어민주당은 1433만 5천 표를 얻었죠. 야. 미래통합당은 1191만 5천 표를 얻었어요. 정의당은 48만 7천 표 가량 얻었죠. 합계는 어떤가요? 2674만 8,221표를 얻었죠. 그렇죠. 좌파지향,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좌파지향 정당으로 볼 수 있겠죠. 다음에 1483만 2,944표인데 55.45%를 얻었죠. 우파지향은 어느 정도 얻었나요? 1191만 5,277표, 44.54%를 얻었죠. 그래요. 의석수만 보면 3분의 1 수준이지만 득표수를 보면 어떤가요? 한 5분의 2 정도 수준이 되죠. 훨씬 많죠. 근데 훨씬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보면 대통령 선거를 볼 수 있겠죠. 대통령 선거 때 격차가 심하죠. 좌파 지향은 47%, 우파 지향은 30%. 근데 어떤가요? 우파 지향이 30%에서 44%까지 올라오죠. 그래요. 의석수와 차이가 많이 나서 음이 극성을 부리고 우파 정당이 크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계속 살아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되나요? 63대 34%는 선거 제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국민들이 어떤 정확한 지지율은 그렇지가 않았다 이거죠.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요. 48%까지 상승하면서 윤석열 정부 우파 정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절반 이상은 이미 회복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양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가 아니라 19대 대통령 선거와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과정에서 왜 살아났을까? 문재인 정부와 성격이 비슷한 정부가 노무현 정부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그 정부 정책을 볼 때 많은 국민들이 그래요. 그 시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면서 그래요.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지만 그 자살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이 지지를 받지 못했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그래요. 큰 참패를 당하죠. 하여간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는 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뽑았겠죠. 노무현 정부처럼 좌파 정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어떻나요? 더 심하게 좌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했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파인들이 위기를 느꼈겠죠. 그래서
점점 뭉치면서 뭉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점점 커 나갔던 거예요. 그게 실제로 현실에서 시위로 드러나기도 하죠. 태극기 집회가 그러하죠. 조국 사태 이후에 발발한 태극기 집회에서 많은 우파인들이 시위에 참여를 했던 거예요. 태극기 집회 1기는 박근혜 정부 탄핵 때 있었고 2기는 그래요. 조국 사태 이후에 발발했던 것이지요. 약간 성격이 다르죠. 비슷한 점도 있지만 1기 때는 약간 직관적인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직관적이고 약간 좀 개인적인 측면이 강했다면 2기 태극기 집회는 어떤가요? 개인적인 성향보다는 그래요. 한국말로 하면, 흔히 유행하는 말로 하면 이념적 측면이 강하죠. 꼭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발하기 위해서 일어난 집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좌파 정책, 또 좌파인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어난 집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양상이 어떤가요? 예전에 설명했죠. 한국을 수립하는 과정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물론 그 시대보다는 폭력성은 많이 줄었죠. 그런 거예요. 그래요. 응급도달 지향시생. 국민들 사이에서 응급도달 지향시생은 2017년과 2020년 사이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겉으로 드러난 것은 언제가 가장 음이 극했냐, 21대 국회의원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속 큰 폭으로 사실 살아난 상태였다. 크게 실패한 선거로 보이지만 득표율을 보면 그래요. 크게 죽었다가 크게 살아난 격인 것이지요. 그래요. 그렇게 된 거였어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